2024년 11월 7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이 39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역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11월 5일 미국에서 치러진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11월 1일 헤즈볼라가 발사한 로켓과 무인 항공기가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날아와서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에 3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라고 합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이스라엘의 모사드 본부를 목표로 했는데 아마도 조준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 정확한 진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이스라엘 특수부대가 레바논 북부에서 헤즈볼라의 고위 해군 요원인 이마드 암하즈를 체포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날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내 정치적 긴장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전격 경질되었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는 전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군사 작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력한 리더십을 국가 이익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고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 휴전 협상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정기적인 안전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재무장을 우려하며 장기 휴전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이란의 군사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중동에서 전쟁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를 중동에 배치하면서 이란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고 그에 대응해서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2주 만에. 지난 주간에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 갔다 오는 바람에 방송을 못했는데 어떻게 한 주 방송을 쉬니까 좋던가요? 아니면 방송하고 싶어서 미치겠던가요? 약간 애달았습니다. 그렇죠. 뭐 일이 많았으니까. 예. 우선 미국 대선에서 이번에 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감은 이제 4년 체증이 쑥 내려갔다. 아주 시원통쾌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첫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곧바로 미국 대선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5일에 실시된 미국 대선, 그야말로 전 세계의 이목을 초집중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4년을 건너뛰어서 이번에 또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4년 전에는 미국의 그 유대계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걸로 보아 이번에는 미국의 그 유대계 유권자들이 트럼프, 이 공화당을 많이 선택을 했다라는 건가요? 예, 그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 유대계 표심이 어떻게 이제 변화했냐면 폭스 AP 통신 투표 성향 분석에 따르면요. 뉴욕이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죠. 45%, 플로리다주가 43%, 아리조나주가 37%, 나바다주가 42%거든요. 통상적으로 유대계는 8대2로 민주당이 우세입니다. 근데 역대 최대 유대계 지지층을 받았는데요, 트럼프가. 그 사유로는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가자 전쟁, 그 다음에 미국 대학 학내 반유대 폭력, 친팔레스타인 폭력 시위가 엄청난 이제 반영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고, 전통적으로 과거 공화당은 레이건 대통령 때 한 번 딱 30% 득표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평균적으로 한 8대2, 7대3으로 민주당이 압승이었는데 이번에는 균형을 거의 한 6대4, 5.5대 4.5로 이렇게 맞췄어요. 그래서 세부 지표를 보면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은 유대인이 산다는 그 뉴욕 내 로클린 카운티를 보니까 여기서는 트럼프가 해리스를 56%대 44로 이겼어요. 그 세부 지표를 보면. 그래서 이번 선거 총평은 결국 하자면 이제 왜 트럼프 승리 당선의 그 1등 공신은 결국 전쟁,
그다음에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극좌 LGBTQ 사회문화 정책 등이 이제 트럼프 압승의 1등 공신이다. 사실상 1등 공신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트럼프를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고로 민주당의 극좌 스윙이 민주당 중앙파가 대부분 이제 트럼프 빅텐트로 들어와가지고 이번 압도적인 승리를 이제 만들어낸 것이죠. 제가 그 한 두 달 전인가 그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갔더니 거기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폐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하도 장사도 안 되고 워낙 이 폭동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장사가 안 된대요. 네.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 LGBTQ가 지금 번창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시대 2.0 시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한 것이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시절에 이란과의 관계인데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 핵 협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면서 그 핵 협상을 무효화시켰고 그러다가 다시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왜 다시 이거를 무효시켜서 다시 합시다 해가지고 이란하고 미국하고 다시 핵 협상 다시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고 막 그러다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다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앞으로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쯤 아마 이란이 공포에 질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트럼프 일기 때 1.0 그 당시에 이제 정책을 회귀하는 것이죠. 이른바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맥시멈 프레셔죠. 그러니까 최대 압박으로 미사일 규제, 금융 제재, 바이든이 풀어준 모든 돈을 다 회수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 금융 제재 걸어놓고 그다음에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그 대중 오일 수출, 중국에 대한 오일 수출이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다 셧다운하는 걸로 보고 돈의 씨를 말려버리겠죠. 그다음에 트럼프의 성격상 되게 돈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해요. 아마 다 규제만 거는 게 아니라 다 회수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이란의 아야톨라 하메이니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제 걱정을 수정가를 들이키고 있을 거예요. 왜 큰일 났다. 수정과는 왜 먹는 겁니까? 수정가에는 잣이 많거든요. 아하. 된 거죠. 자, 제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란 사람들도 사실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좀 이란을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이란 국민들도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라고 이제 제가 대답을 했는데,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트럼프 이전 대통령 시절에 트럼프가 예전에 조 바이든 이전에 대통령 시절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해 오기도 하고 또 골란 고원도 역시 여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영토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심지어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서 통곡예배 가가지고 머리에다 키파 쓰고 기도까지 하는 소위 말해서 친이스라엘파란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미국과 이스라엘 어떻게 관계가 이어질까요? 장밋빛을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트럼프가 이제 공개 비공개적으로 네타냐후 총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1월 달 1월 20일에 취임하는데 1월 취임 이전까지 수당 방법 가리지 말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칠면 전쟁을 정리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타냐후 총리가 이 전쟁의 템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삐삐 공작이거든요. 이때가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랑 그 바이든과 토론이 있으면서 바이든이 어떻게 누락되고 트럼프랑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피치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미 그때 언지를 받은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1월 전까지 다 해치워라. 그러니까 이 안건이 못 올라가게 만들어라는 거죠. 가자지구 다 평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 바이든 대선 토론 이후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 진영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는 게 이국가 해법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신의처 정책이 이제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제 초강경 사우디 국회 정사가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거에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국가 해법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문제 처리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걸 엿볼 수 있는 게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그 프리드먼 대사의 발언을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중동 정책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2기가 출범하면 그 사람 발언이 이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주민에게 영주권을 주고 그 다음에 선거권, 피선권을 제한하라. 그리고 살기는 해주겠지만 선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거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 영령이 하나 있거든요. 푸에르토리코라고. 여기는 지방 선거만 하고 연방 선거에 참여 안 해요. 근데 미국의 헌법의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 식으로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즉 이국가 해법은 없다라는 사실상 폐기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스라엘이 뭐 미국 바이든 행정부한테만 이렇게 족쇄를 당한 게 아니라 국제사회, UN, ICC 등 반유대적인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조치들 이거를 다 아마 폐기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미 국무부가 서한 지구에 있는 유대인에 대한 그 제재 그것도 다 철폐가 될 것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동안 켜켜이 쌓아놨던 이제 반유대 정책들, 특히 서한 지구를 갖다가 이제 완벽하게 이제 팔레스타인에 주는 결의안을 이제 할 거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예고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무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벤그리브가 최근에 오늘인데 그 국회 포디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네세트 포디움에서 이제는 서한 지구를 완전히 사수하자, 일국가 체제로 가자라고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이죠. 아, 그럼 이제 이국가 해법 얘기는 더 이상 앞으로 이 트럼프 시대에는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없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계속 밀어붙였는데 이제는 끝이죠. 이국가 해법 이제 말도 못 꺼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지금 레바논과 시리아를 향해서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그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제이담이든 뭐든 지금 이스라엘로 저 아파치 헬기도 그렇고 보내는 거를 계속 막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트럼프 시대가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해제가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기대하는 건 뉴스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인수위 기간이잖아. 사실상 이 기간에 이제 무기가 갈 거냐 말 거냐 그게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 취임 이후는 당연히 무기가 지원될 거고 새로운 이제 안보 협약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는 1월 이전에 다 끝내라라고 했으니까 그 전에 무기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걸 기대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면 뭐 또 사후에라도 무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그러면 되니까. 무기를 받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을까요? 뭐 핵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정유시설. 저는 트럼프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한테 170표를 위임했다고 보여집니다. 오호, 이런. 알아서 해라 이거죠. 이제 그럼 거의 팔레스타인하고 이란은 죽었다 복창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이제 민주당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끌어내리려는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도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조직도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가동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선거 전에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그냥 무슨 뭐 인터넷 떠도는 음모론이 아니라 메이저 매체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첫 번째 가장 두려웠던 게 뭐냐면 선거를 과연 바이든 혹은 해리스가 승복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일각에서는 헌법 14조를 동원해 가지고 트럼프의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내란 선동 혐의로.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이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그 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미 이제 상하원에서 지금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지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 그럼 남은 건 뭐냐면 이제 트럼프 정부가 취임하고 그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 혹은 그 홀드오버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게 핵심인데, 현재 이 양태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일반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맨데이트를 받은 거죠. 그건 괜찮은데 여전히 연방 정부, 특히 국무부, 국방부, CIA, DHS, 국토안보부, FBI 여기 이 안보 검찰 이 수뇌부 권력은 여전히 오바마 행정부 쪽 극좌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라운드 2가 이제 뭐냐면 이제 연방 정부를 이제 장악을 해야 돼요. 트럼프가. 지난 트럼프 1기가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인사를 장악을 못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국경 등등 이런 것들이 정책이 다 공전하고 오다를 내리면 밑에서 말 안 듣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를 연방 정부를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브레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관료들이 밖에 나가서 이제 시민단체나 NGO를 만들었어요. 대학교 이런 단체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뭐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재단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NFO 무슨 NGO 그 TIP 이런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트럼프의 어떤 그 반민주주의 세력이라는 선동을 계속 학술적인 논문을 지금 발송하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뉴욕 타임스나 CNN 이런 데에 받아서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적이야. 민주주의의 적이야. 우리 국내 연합뉴스 맨날 나온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되면 독재자야. 히틀러야. 이런 걸 계속
이 프레이밍을 만드는 건데 이거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취임 이후 이제 3단계인데 마지막 단계인데 이게 뭐냐면 국년분열 폭동 소요 사태를 유발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것이요. 마치 지난 2020년 대선 직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포틀랜드 중소 대형 도시에서 BLM, 안티파, 그다음에 친팔레스타인 극좌 단체들이 거기서 불법 시위를 일으켰죠. 해방구를 만들었어요. 폭력시에서 연방 정부도 불태우고 이런 소요 사태를 만들어서 이제 나라를 이제 흔들어 버리겠다는 게 오바마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그 전략이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뭐냐면 정권 초기에 이제 폭동 소요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트럼프 행정부는 정권 초기에 이제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주 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그 주방위군들 동원해서 이제 치안을 유지할 건데 이 주방위군을 연방으로 흡수해서 이제 명령을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군 통수권자의 그 명령을 오바마 행정부 출신 장성들이 이제 명령 거부하면서 항명 사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정권을 이제 분열시키면서 사회는 계속 혼란에 가고 이런 식의 작전을 지금 구사한다고 이거는 공개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NYT에서 나오고 애틀랜틱이라는 잡지에서 나오고 실제로 일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그 비서실장이 지난 그 해병대 장성 출신의 그 켈리 비서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는 히틀러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러면서 나르시스적 지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명령은 불복종해도 된다라는 로직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위 진압하려고 이제 주방위군을 투입하면은 이제 군에서 이제 이런 선동이 나오겠죠. 내부 분열을 위해서 미국 군대는 헌법을 수호해야 되지 트럼프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명령 불복종도 헌법적으로 충분히 소유할 수 있는 가치다 하면서 트럼프는 그리고 그 민주당 극좌 세력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폭동 소요는 뭐예요? 히틀러기 때문에 민주항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독재자이기 때문에 중소도시의 폭동은 불법이 아닌 민주항쟁. 고로 이를 진압하는 주방위군은 독재자의 하수인 프레임으로 이제 나라를 반토막으로 내겠다라는 이런 전략들이 지금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대선도 승리했고 취임까지도 무사하게 가지만은 이제 정권 초기에선 다양한 형태의 이제 폭동이나 이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번 선거는 트럼프 개인과 해리스가의 대결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어떤 내적인 그 분열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이 제국인가 아니면 헌법적 공화주의인가.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마가 진영은 이런 내부 헌법적 공화 진영을 좀 수호하지 않은 쪽이고 제국주의 마인드로 이제 계속 전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그 부자들만 계속 배불리는 이런 정책은 이제 오바마 글로벌리스트인데 이거에 대립해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근데 완벽한 승리로 가려면 연방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거가 미국의 미래 혹은 국제사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 이야기에 또 다시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가 있는 동안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걸 다뤘어야 되는데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0월 26일 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보복 공격을 했는데 만약에 혹시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할 때 핵시설이나 정유시설도 공격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아주 굉장히 사건이 커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걸 다행스럽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번 공격에서 그런 곳이 그 핵시설과 정유시설이 모두 제외됐습니다. 이번 공격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100여 대의 전투기가 동원됐어요. 기종은 F-35, F-15, F-16 전투기가 동원돼서 여러 대 무인기, 드론기 총 출동해서 3번에 걸친 이제 폭격을 한 거예요. 1차는 시리아, 이라크 방공포대 레이더를 집중적으로 파괴해서 길을 통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2, 3차 공격은 정유시설, 핵시설을 피하고 미사일 드론 기지를 집중적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전에 동원된 이제 이스라엘이 과연 그 공중 구비가 있냐 없냐라는 그 퀘션 마크가 있었는데 이제 확실히 있다는 게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나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수준이 됐고 이거에 관해서 이미 지난 8월 달에 예행 연습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뒤져보니까 비슷한 류의 그 전력이 투입돼 가지고 이란 타격 훈련을 했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전력적 목표인 정유시설과 핵시설을 폭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술적 승리이지 전략적 승리는 아니라라는 혹평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은 결론적으로 또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상 이스라엘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전략적 쾌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공격에서 특히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 여기를 집중적으로 많이 공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르지라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를 혼합하는 건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의 어떻게 보면 미사일 생산 능력, 대량 생산 능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건데 고체 연료 혼합기 기술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미사일이나 로켓을 발사하려면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연료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긴급하게 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시간을 벌어다 주고 선제 타격에 빌미를 주기 때문에 고체 연료를 개발해서 바로 띄울 수가 있거든요. 삽입해서. 근데 요 혼합기 기술을 만들기도 어렵고 이건 국제 수출 통제에 걸려 있어서 이란도 이걸 획보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 공장 시설을 근데 이스라엘 이걸 파괴를 해버린 것이죠. 그 자체 개발입니까? 아마 중국이나 러시아한테 받았겠죠. 그 기술 핵심인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걸 완전히 완파시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4월달 같은 이제 400기, 200기 이런 미사일 공격은 이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 승리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 2년간 미사일 기술이 후퇴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시계바늘 2년 후 되돌린 건데, 근데 여기에 이스라엘 천재성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근데 왜 어떻게 고체 연료 혼합 시설만 딱 쪽집게 해서 타겟팅을 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니까 지난 4월달에 이제 이란의 본토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그 미사일을 딱 수거를 해보니까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 한 거예요. 포렌식을 해보니까 아 얘네들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쓰는구나. 그 공정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만 때리면 그러니까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폭약이 부족하거든요. 그 핵심 타격만 딱딱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없으면 미사일을 띄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탄두가 발달하고 뭐 로켓 기술이 발달해도 연료가 없으면 띄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설만 집중 타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의 어떤 승리와 이제 이런 천재성이 계속 돋보이는 대목이죠.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런 걸 잘 안 다루니까 이게 그냥 뭐 전술적 약속대련이다, 약속대련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의 폭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이제 뭐 반복된 얘기지만 이란에서 이제 본토에서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 일은 이제 앞으로는 없다. 당분간 고로 전략적 승리다. 전술적 승리를 넘어. 그러니까 이란이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탄도미사일을 쏜 게 결정적인 제가 보기에는 결정적인 실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한테 많은 정보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여기를 때려주세요라고 오히려 그 타겟을 지정해준 그런 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 이란을 향해서 공격한 곳이 조금 전에는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제외한 곳이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번에 그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4곳 중에 한 군데가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죠. 여기도 역시 핵과 관련된 시설이 있는 곳이다. 핵 프로그램과 연계된 장소다라고 밝힌 곳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스라엘한테 공격을 받았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타격한 그 파르친 지역이에요. 테헤란 동쪽 30km고 로켓 생산 기지로만 알려져 있는데 그 인근에 뭐가 있었냐면 저기 IAEA가 지난 2003년에 이걸 한번 제재를 했는데 핵시설이 폐기했다라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사찰 안 한 곳인데 현지 전문가들은 이 지역이 이제 아직도 비밀리 비인가 핵시설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면 다 이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이제 탈라한 2라는 건물동이에요. 오른쪽 밑에 사진 보면 나오죠. 그게 핵시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타겟팅은 뭐냐면 미사일 로켓 시설이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게 탈라한 기술이 저게 이제 비인가 핵시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저걸 다 타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에는 로켓 개발 기술, 그다음 그 바로 옆에 맨 밑에 있는 게 탈라한 2동. 그게 이제 핵 개발 비밀 시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전문가들 따르면 문제의 건물은 핵사찰 지금 유예돼 있어요. 그리고 2015년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온 JCPOA 협상안에도 포함되지 않는 핵시설이에요. 그래서 근데 핵 전문가들이나 이런 전문 싱크탱크에서는 2017년, 20년도에도 여기서 계속 핵 물질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로 비인간 시설을 때린 이스라엘은 사실상 핵시설 전략 목표인 핵시설 타격한 걸로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저렇게 이란의 저런 시설들을 공격하는 게 이스라엘에서부터 미사일이 날아가서 공격한 게 아니고
전투기가 날아갔어요. 전투기가 날아가가지고 그 이란의 영공에서 목표물에 근접해서 이제 저기를 공격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목표물 타겟을 잡고 공격하는데 이스라엘의 천재적 공격성, 천재성 이걸 아주 감탄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란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이란도 나름대로 그동안 뭐 방공망에 대해서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특히 그 러시아제 이 방공망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뭐가 날아와도 다 우리는 사전에 확인하고 못 날아오도록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아주 그런 거 보면 아무리 러시아제 방공망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뻥 뚫려버린 것 같아요. 이란의 하늘이. 그렇죠. 이제 이게 S-300 방공망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망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있으면은 일단 뭐 포스 이게 뭐 그 안보 전략 공식이 바뀔 당 정도로 그렇게 자랑질 해왔죠. 러시아가. 그런데 이게 어디에 배치냐면 테헤란과 쿠제스탄 일남 세 개 주에 집중 배치돼 있고 지난 4월에 이제 이란 이스판주에 있는 나탄즈 핵시절에도 S-300 포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파괴를 했죠. 요번에도 이제 들어가가지고 S-300 포대를 다 무력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란의 하늘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그 러시아산의 어떤 이 허풍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S-300 별거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S-300인데 우리가 아무 때나 가서 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근데 이 전략적 공식을 완전 바꿔버린 거죠. 이스라엘이 이번 S-300을 파괴함으로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그 하메네이는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됐죠. 완전히 쓸어버렸으니까. 언제든지 상시적으로 이스라엘 들어가서 자기 집 드러나듯이 때릴 수가 있어요. 이제 방공망이 무력화됐으면. 그래서 이것도 단순 전술적 승리라기보다는 전략적 승리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현지 분석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그 이란의 문을 활짝 열어놔 버렸어요. 활짝 열어놓고 시건 장치 다 망가뜨려 놓고 그쪽에서 날아올 수 있는 어떤 공격 그 원점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그 고체 연료의 그 이 공장들 이걸 다 없앴기 때문에 그렇죠. 미사일은 있으나 깡통만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철이죠, 고철. 재활용이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궁금한 것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이란까지 그 목표물까지 날아가는데 거리가 1,600km란 말입니다. 굉장히 멀어요. 먼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남의 나라 영공을 거쳐야 돼요. 요르단을 거치든지 시리아를 거치든지 이라크를 거치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치든지 그러려면은 그 네 개의 나라들이 이스라엘한테 전투기가 날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 네 개의 나라도 날아가는 걸 근데 지금 각자 나라들이 전부 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 네 개의 나라가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예전에 그랬거든요. 이라크의 오시라크 그 핵시설 폭격할 때도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영토를 지상에서부터 30m 낮게 레다에 안 걸리게 지상에서 30m면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 마하의 속도로 그런 식으로 달려가서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 시설을 공격을 했던 경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그렇게 한 것인지 어떤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핵심이 이제 사우디인데, 그러니까 사우디를 경유했는가 아닌가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게 이제 순위파의 맹주기 때문에 중요한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테헤란까지 직선거리가 1,600km고 사우디를 뭐 거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경유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우디를 경유했다면 직선 항속거리가 3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사우디는 좀 배제하고 제가 본 그 항공 사진이 있어요. 이제 관제탑들이 쓰는 사진인데 그 이스라엘 그 통과로만 빼고 비행기가 다 이게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우디 영공은 그렇게 많이 커버하지 않았고 핵심이 이제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저 요르단부터 얘기했고요. 요르단은 이제 외교 그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우리 영공 개방 안 했다 하는데 요르단 거친 거 100% 맞아요. 팩트예요. 지금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지만 왜냐면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테헤란으로.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근데 시리아, 이라크는 좀 얘기가 달라요. 시리아, 이라크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약간 시리아는 적대적이고 이라크도 그렇게 그닥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주로 F-35 저공 비행으로 들어가가지고 방공망을 다 부셔버린 것 같아요. 시리아하고 이라크는. 이라크가 어떻게 보면
이란의 방패거든요. 거기가 그 시아파 민병대들도 많고 그래서 그 방공망을 가서 다 부셔버린 것 같다라는 그 보고가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요번에 예, 근데 IDF는 인정도 부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리아, 이라크는 확실하게 짓밟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요르단은 모르쇠고 사우디도 걸칠 수 있는데 사우디도 지금 모리세하면서 우리는 중립시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 사우디로 대표는 순위파 국가들이 지난 한 달 좀 안 돼가지고 이란하고 회담을 했어요. 우리는 이 걸프 회원국들은 요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중립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이 때리겠다고 들어가니까 다들 모리세죠. 그러니까 중립 약속은 휴지 조각이 돼버렸고 중동 특유의 힘이 지배하는 그 어떤 그 지정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뭐 어떤 여기서 무슨 발언을 가지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힘의 구도가 중동 정치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스라엘 쪽한테 만약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영공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통과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번에는 사우디 쪽으로는 안 가고 아마도 시리아나 이라크 쪽을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데 이란을 공격하는데 지금 시리아, 이라크 정도는 이스라엘한테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또 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한테 부탁하기로는 이란을 공격하게 되면 제발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신신당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관련 시설 한 군데를 이제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핵시설과 정유시설을 이렇게 직접 타격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 미국이 어느 정도 부탁을 좀 받아들인 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대선 결과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렇죠. 지난주이기 때문에 네트냐후도 해칭을 해야죠. 적당한 선에서 어느 선에서는 이걸 타협을 봐야 돼요. 미국하고.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은 진짜 이스라엘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그 국내 이제 야권 정치인 라피드가 이제 막 네트냐후 보고 막 종이 호랑이라고 막 성토를 해요. 아 핵시설 안 했다고? 그렇죠. 그 전략 물자 그거 안 했고서 기회에 천을 놓쳤다면서 갑자기 또 이란 매파 코스프레를 하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술적으로 성공했지만은 이건 전략적으로 실패한 작전이야라고 평가절하를 했는데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탈락한 이동 그 비인가 핵시설이 중요한 겁니다.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 2015년 당시에 이 시설을 두고선 네트냐후 총리가 미국한테 한 거예요. 왜 연설에서 이 핵시설이 있다. 근데 왜 JCPOA를 하느냐 하면서 성토를 했어요. 그때 이미.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이걸 파기한 겁니다. JCPOA를. 왜 비인가 핵시설을 왜 등재를 안 해놨니 하고 그것 때문에 파기한 건데 오바마 바이든 행정은 그런 거 없어라고 모리세로 일관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JCPOA 협상안에 따르면 이란이 비인가 핵시설을 군사시설로 지정해 놓으면은 IAEA의 핵사찰을 피해갈 수 있어요. 면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봤지만 위에는 로켓 공장, 군수시설 안에 옆에다가 이제 그거를 미사일 시설, 핵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IAEA가 여기 핵사찰을 못 해요. 그런 꼼수를 쓴 거죠. JCPOA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네트냐후랑 트럼프가 보고서 이제 트럼프는 파기를 하고 네트냐후는 이걸 국제사회에 고발을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우겨버린 거죠. 비인가 시설 없어 했는데 여기서 이제 네트냐후가 오케이, 니네가 얘기했다. 비인가 시설 없어 핵. 그래서 내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성토를 하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소위 해서 JCPOA 그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 돼요. JCPOA가 이제 미국과 이란과의 핵 협상 맺은 그렇죠. 핵 협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덜너덜 하거든요. 구멍숭숭 핵 협상인데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비인가 핵시설도 다 안 들어가 있고 사찰 문화에서 빠지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이스라엘 노 핵시설 공격했어라고 비판하면은 이제 JCPOA의 그 프레임워크가 이제 허구였다는 게 드러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든 거예요. 핵시설을 때리면서 전략적 승리를 챙기고 동시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을 틀어 막은 거죠. 그럼 속으로 이제 막 미치는 겁니다. 이제 소가리를 앓고 있는 거죠. 핵시설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제 뒤에 나온 얘기가 있지만 계속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냐후 총리는 바이든의 그 가이드라인
핵시설 정유시설 폭격을 충실히 지키면서 핵시설 타격했으니 이건 전략적 승리라고 봐야죠. 그래서 고로 라피드의 주장은 헛소리다라는 게 현지의 분석입니다. 공격을 받은 이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반격을 하겠답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조용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핵시설 막 파괴되고 하니까 이때서야 이제 또 썩난 개모냐 우리 핵무기 쓸 수 있어? 핵무기 쓸 수 있어라고 그런 언지를 했다는 거예요. 국제사회에다가. 그래서 국제사회가 호들갑 떠고 이거 제 3차 중동 5차 6차 중동 논쟁 3차 대전 일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호들갑 떠지만은 이거는 겁먹이가 요란하게 짖는 것에 불과해요. 왜 앞에 얘기했지만 핵무기 투발수단이 있죠. 미사일이죠. 미사일 못 써요. 투발수단이 없어요. 핵무기 하고 싶어도 핵무기를 개발했어도 투발수단이 없습니다.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란이 핵무기 사용이 포착되면은 장거리 급유 해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폭격할 수 S-300 다 무력화시켰어. 완전 뚫려 있어요. 재집단하듯이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이거를 이란이 열폭을 해도 의미 없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가서 폭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 외신은 요번을 약속 대련이라고 평가하지만 이건 완벽한 이스라엘의 전술적 승리 포함해서 전략적 승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문을 완전 이란의 문을 개방해 놓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약속 대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방적으로 당한 건데. 그렇죠. 이란의 항공망, 하늘문을 그냥 활짝 열어 제끼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공장 다 그냥 박살내버리고 또 핵시설도 비인가지만 핵시설도 박살내버리고 지금 탄도미사일 이란이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을 거의 깡통으로 좀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란이 반격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바보 된 거예요, 바보 그냥. 그러니 이란이 다시 그런 것들을 복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 전에 어떻게 또 이스라엘이 마무리를 짓든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핵시설 원전 그 폭격 아마 트럼프 정부와 이제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난주에 발생한 일이니까 지난주 관점에서 최대한의 어떤 해칭을 한 거죠. 최선의 전략을 네타냐후 총리 내각이 이제 구사를 한 겁니다. 좀 제발 가자 지구의 하마스 완전 괴멸하고 또 레바논에 있는 그 헤즈볼라 좀 괴멸하고 이란에 있던 핵 도발 이거 완전히 의지 꺾어버리고 좀 그런 일이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전하는 소식 잠시 듣고 세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은 거짓이고 학살의 영입니다. 이래도 이스라엘이 아직도 전쟁 범죄 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의 의회 크네셋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예루살렘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유엔 기구가 있어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UNRWA. 우리 조현영님은 보통 운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 운라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스라엘 의회가 가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진작에 이런 결정이 나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의 활동을 이스라엘 정부가 의회가 이걸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냐 하냐하거나 또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순서부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게 지난 10월 24일 날 IDF하고 신바트가 공동작전으로 하마스 산하 나크바 여단이 있어요. 이 여단장 아투아를 제거를 했습니다. 이 여단장 아투아는 누구냐면 10월 7일 학살 당시에 그 방공호에 대표하는 이스라엘 그 국민들 향해서 계속 수류탄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이게 영상으로 다 공개가 됐죠. 이 사람이 제거됐는데 이 사람이 운라 소속 직원입니다. 이런. 운라 소속 여단장급이에요. 일반 병력이 아니라 여단장급인데
운라 소속 직원이라는 거 1번. 그다음에 운라 소속 차량 있잖아요. 유엔 딱 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이거를 하마스가 테러 군수 차량으로 징발해서 쓰고 있어요. 군수 차량이에요. 군용 트럭으로. 사실상 운라는 하마스한테 이제 수송소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걸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하마스 지휘관뿐만 아니라 테러 실병력 450여 명이 운라 소속 직원이에요. 그리고 또 운라가 또 운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난민기구에서 돈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냐 커리큘럼 보니까 반유대주의 학살, 조기 교육, 영재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얘네는 학교 학령 인구가 되면은 테러부터 배우는 거야. 이스라엘 어떻게 죽여야 되느냐, 몇 명 죽여야 되냐, 산수를 그렇게 배우는 게 운라 소속 학교장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운라가 운영하는 학교는 하마스의 군수물자 병기고를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학교에서 다양한 로켓 발사대로 활용하고 있고 하마스의 포병부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치한다는 거는 자살행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운라가 있고 지난 10월 7일 학살 당시에 그 운라 소속 기자라는 사람들 다 하마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있다. 늦은 이유는 있죠. 바이든 정부가 못하게 막았으니까 지금 대선 1, 2주 앞둬놓고서 이제 크네세트가 힘을 발휘한 겁니다. 그래서 늦었지만은 꼭 해야만 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물론 뭐 모든 그 UNRWA 직원들이 하마스 대원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이 하마스 대원인 것이 밝혀졌다면은 나머지 그 운라의 직원들이 저 사람이 하마스 대원이라는 걸 모를 리가 없을 거고, 심지어는 그 운라의 그 사무실에 하마스의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고 하마스가 뚫는 지하 터널들이 이 운라의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450명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그다음에 또 웨스트뱅크, 여기 있는 그 이 양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하마스 대원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국내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일부 직원의 일탈, 일부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사실상 얘기할게요. 하마스는 융합 퓨저 NGO 참칭 단체예요. 하마스. 왜냐하면 하마스의 교육부, 보건부, 물류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거든요. 운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제 관변 단체라고 볼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 UNRWA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지금 그 하마스는 미국의 지원으로 컸다 이렇게 봐도 틀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2021년 이후부터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자마자 2021년부터 하마스 운라에다가 누적 총 10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10억 달러. 야. 미 국무에서 그냥 현금 쏴준 거죠. 그 전에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테일러 포스 액트라고 해서 저희 트럼프 행정부가 모두 그 소위 테러 연금 있지 않습니까? 유족 연금. 그러니까 테러해서 죽으면은 그 가족들한테 주는 연금 그 기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 트럼프가 다 제재 대상으로 걸어놨어요. 근데 그거 다 풀어놓고 추가로 운라에다가 2021년부터 누적 10억 달러를 집어넣었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미 국무부 산하기관인 USAID 국제원조개발청에서도 최근에 사망한 하니에이 그 하마스 정치 총국장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 명의로 NGO 베이더에다가 누적 100만 달러를 지원한 전력이 있어요. USAID가 사실상 테러 지원 세력을 갖다가 후원한 거예요. 지금 바이든 행정부 산하기관들이. 그리고 이거에 관해서는 미 의회 감사 보고서에서 나왔어요. 미 납세자의 혈세가 하마스 유관 단체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직이죠. 이제 바뀔 텐데 이제 USAID 미국 원조개발청장이 이제 사만타 파워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주 유엔 대사를 역임했고 이때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점령자라고 선언하는 그 안보 결의안을 유엔 안보 결의안을 갖다 통과시킨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반유대 인사를 앉혀놨으니 이런 결과값은 당연한 것이죠. 1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 정도인데 요즘 이제 또 어저께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막 환율 올라가가지고 1조 4천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준 거예요, 미국이.
그 과거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 UNRWA에 우리나라에다가 더 이상 우리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끊었다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렇게 지원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지원도 끊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벼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동 데스크 하는 관료들이 싱크탱크 있다가 다 아마 이제 징발될 건데 그들의 논변을 보면 24시간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겠다 그러고 또 트럼프 성격상 그렇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기 직원 회식할 때 비싼 거 안 사주고 막 햄버거랑 피자밖에 안 사주는데 이거 돈 다 아마 뽑아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UNRWA 직원들 중에 상당수가 하마스 대원이고 또 하마스의 그 테러 활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애들한테 그렇게 아주 나쁜 거 가르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운나가 UNRWA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좋은 역할을 하는 부분도 그래도 조금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지원을 중단하고 또 이스라엘도 앞으로 여기서 활동하지 마라라고 하게 되면은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원받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난민들 완전히 이제는 뭐 지원 못 받는 겁니까?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요 외신들이 그래요. 아, 그 물론 운나라를 갖다 해체하면은 이 팔레스타인 난민 어떡하냐 하면서 막 그것도 인도적 위기 또 성토를 하죠. 구테르 유엔 사무총장 포함해서 막 국제화 시민단체 언론 매체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알 거예요. 이 사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운나를 대체할 NGO는 차고 넘칩니다. 운나의 식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세계 식량 기구 WFP, 그다음에 운나 그 팔레스타인들 교육을 해결할 수 있는 유니세프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보건 정책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국제 보건 기구 WHO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난민을 총괄할 수 있는 UNHCR도 존재하고, 적집사들도 있고, 이게 뭐냐면 턴키 방식으로 일괄로 다 교체가 가능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새로 뭐 단체 만들 필요가 없어. 기존 단체 있는 거 다 투입하면 이겨요. 그리고 이 재정 지원할 수 있는 저 그래프에도 보이지만 세계은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대기돼 있어. 이건 옥상 옥이에요. 없어도 되는 전체야. 기존 저기도 약간 문제 있는 단체도 많지만 그래도 저 단체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해도 충분히 팔레스타인 난민을 커버하고 남는다. 이스라엘이 하루에 가자 지구에 공급하는 게 3,000칼로리예요. 1인당. 그거 다 먹으면 비만이 걸려요. 근데 못 먹고 있잖아. 하마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인도적 지원할 수 있는 창구는 차고 열렸다라는 거죠. 그걸 FDD 같은 전문 연구원에서는 턴키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일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인도적 위기는 호들갑에 불과하고 대안은 무지하게 많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기사를 봤는데 통계에 의하면은 그동안 그 뭐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보내주는 그 구호 기금들 주로 뭐 이 운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돈이 들어갔겠죠. 그 돈들을 이 제대로 잘 받아서 잘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가자지구도 그렇고 웨스트뱅크도 그렇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싱가포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어려운 걸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스에서 보셨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중간에 하마스 고위들이 관료들이 이게 중간에 다 슈킹을 하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이러는데 왜 우리가 그동안 이 저 WHO라든가 WFP 적십자사 또 뭐 유니세프 이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좀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해야지 너무 한쪽에다가만 소위 말해서 몰빵해서 돈을 몰아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유엔의 어떻게 보면 반유대 정책의 핵심이에요. 이게 친팔레스타인 정책이. 그래도 사람들은 앞에 UN이라는 그 단어가 그렇죠. 들어가 있으니까 좀 믿을만한가 보다라고 했지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 없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분석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에서 대선이 한창 진행되던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부 갈란트 국방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서 완전히 경질됐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전쟁 중에는 장수를 절대 바꾸지 않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요아브 갈란트 이렇게 경질한 결정적인 이유 뭐 크니까 경질했겠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그 대선 뉴스 본이라고 이 기사까지 다뤄야 되나 국내 뉴스인데 이스라엘 국내 뉴스인데 이걸 다뤄야 되나 하는데 외신들이 엄청나게 다루더라고요. CNN 이런 데서 마치 큰 병고가 일어났냐 갈란트 온건파를 왜 교체하는 것이야라고 하면서 CNN에서 사방에서 난리치길래 또 얘네들 때 또 다뤄야겠다 해서 다뤘는데 그러니까 양측 주장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은 자기의 이제 사퇴의 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물론 네트냐후와의 관점 차이도 있지만 하레디 징집 문제 요것 때문에 크게 대립했다. 그리고 인질 협상 문제 이걸 때문에 네트냐후 총리가 크게 대립했다. 그다음에 정보 유출 문제 내가 피해라면 정보가 계속 자꾸 바깥으로 새요. 그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이제 결별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 위주로 얘기를 해요. 하레디 징집 문제라는 거는 이제 정통 유대인들 젊은이들 중에 갈란트 국방장관은 이제 전 국방부 장관이지만 이 갈란트는 예전에 무조건 얘네들도 군대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네타냐후는 냅둬라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대립이 됐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네트냐후 쪽 이제 총리실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도 자료가 나가니까 총리실에서 이제 채널 14 그 뉴스가 이제 보도를 이제 전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레디 징집 문제는 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갈등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총리랑 뭐가 갈등 사유였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채널 14에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면 IDF 군사 이 수뇌부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혀 통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다음에 갈란트 국방장관은 핵심적인 게 라파 공세를 반대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그 필라델피아 회랑 여기 뭐 굳이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IDF가 그때 이제 필라델피아 회랑 그 라파 국경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국경 그 터널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IDF에서 이거 정보 통제했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일반인한테 알아줬냐면 병사들이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더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 공세를 반대했다. 누가 갈란트 국방장관이 첫 번째. 그다음에 이건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 삐삐 공작 이후에 나스랄라 이제 제거 공습에 바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수장, 그렇죠. 하산 나스랄라. 곧바로 이제 피치를 올렸는데 이거를 또 갈란트 국방장관이 반대한 거예요. 아하, 그랬었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헤즈볼라하고 지금 한참 전쟁을 펼쳐가지고 해야 되는데 빨리 헤즈볼라랑 협상하자. 국경 협상. 그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아모스 혹스타인이 제시한 그 협상안에 빨리 서명하자라고 네타냐후 총리하고 대립을 했다라는 게 총리실의 전원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첩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 속도가 느려진 이유가 물론 뭐 바이든 행정부가 군수 지원 늦은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국방부 안에 이제 갈란트 국방장관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에이전트였던 거예요. 그 전에 간츠랑 아이젠코트 축출하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이 사람이고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사람은 원래 사법개혁 반대 시위 때 경질됐었어야 돼요. 그때 경질한다고 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그 공군 예비역들이 반정부 시위에 개입하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 테러리스트 된다고 막 그때 시위를 했을 때 그걸 통제하지 못한 그 갈란트 국방장관의 책임을 물어서 네트냐가 경질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못했거든요. 아니 경질했다가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요번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경질을 못하고 요번에 파이널리 이제 대선 일주일 남겨놓고 그쯤이죠.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이 딱 섰다 했을 때 이제 밀어낸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네타냐후가 참 오랫동안 참은 것 같아요. 요아브 갈란트 경질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면 이제 국방장관이 요아브 갈란트가 물러나면 누가 후임은 누굽니까? 카츠 현 외무장관 있지 않습니까? 외무장관. 그 사람이 최근에 이제 울라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엔과 맺은 협약을 했는데 이걸 파기한 사람이에요. 우리 협정 이거 준수 안 해 하고 파기한 그 강경파죠. 강경 우파인데 이제 카츠 현 외무장관이 국방장관으로 발탁이 됐고, 그러면 이 외무장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느냐? 최근 우파 연정에 합류한 사르 기돈 법무장관이 이제 외무장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달 전에 이제 이 우파 연정에 합류한 사르 기디온 그 의원이 원래 국방장관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막 야권에서 비판을 해가지고 정파스 경쟁 때문에 그때 원래 갈란트
경질을 하고 내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돼서 요번에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질할 수 있는 이유는 굉장히 많고 순간 있었는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을 못 하다가 이제 최근에 돼서 한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론의 외신들이 왜 이렇게 이 갈란트 국방장관을 이렇게 추대하나 했더니 온건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좋아서 온건파지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의 그 끈앞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잖아요. 첩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현지 여론이 어떤가 들여다봤어요. 이스라엘 그 농객들 트위터를 들여다보니까 마지막 그 갈란트 국방장관이 퇴임하면서 멋있게 딱 격려하고 나가더라고. 난 내 임무를 완수하고 뭐 이스라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참전용사 그 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 유족들은 그 더러운 격려 하지 말라고. 어허, 이런. 너 때문에 우리 자식 죽었다고 막 그러면서 성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0% 이상이 지금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국내 여론을 알면은 이 외부 여론이 얼마나 진짜 혼탁하고 거짓 선동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요번에 바꾼 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한테 이제 오다를 내린 최단 기간 안에 빨리 해쳐라 했을 때 이제는 초강경파 이제 국방장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제 안보 그 참모총장들이 이런 사람들 불러서 다짐을 받아놨다고. 이제 새 출발하자. 이제 템포 올리자. 왜냐면 수뇌부들도 많이 이렇게 오염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새 출발하자. 이제 템포 올려야 된다라고 회의를 가졌다고 지금 현지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도 그 해리스 후보하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이렇게 비교하는 이 한국 쪽의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게 도널드 트럼프를 미워하면서 해리스만 이렇게 부각하려는 그런 것들이 너무 농후하다라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국의 CNN이나 이런 방송들을 보고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은 아니다,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뉴스 안 나온다. 지금 이 트럼프에 대해서도 얼마나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에서는 트럼프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악마화 시키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대선 문제를 보더라도 좀 미국의 현지인들 얘기라든가 또 다른 언론의 이 시각으로 보도되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그런 경향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얘기만 해도 요아브 갈란트를 경질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 현지 뉴스에서 얘기해주고 현지 국민들은 70몇 프로가 또 찬성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뉴스도 봐야 돼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예, 열심히 먹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